31. 친구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운명적 파멸에서 참으로 비극적인 순간은 무서운 뇌우가 아닌 사람을 기만하는 아름다운 날에 찾아왔다. 혁명이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리면서 한순간에 왕정을 붕괴시켰더라면 생각이라든가 희망과 저항의 가능성을 한순간도 남겨주지 않고 산사태처럼 덮쳐왔더라면 왕비는 서서히 다가오는 단말마의 고통이라든가 무서운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폭풍의 사이사이에서 갑작스런 무풍 상태가 나타났다. 혁명이 계속되는 동안 왕실 일가는 5번, 10번 이젠 정말 평화가 찾아오고 전쟁이 끝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혁명은 바다와 비슷해서 단숨에 육지에 태풍을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파도를 뒤로 물러서게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쳐서 그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선멸적인 타격을 위해서 다시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공격당하는 쪽에서는 최후의 파도가 가장 무섭고 결정적인 것인지 어떤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헌법 승인 이후 위기는 극복된 것처럼 보였다. 혁명은 법률이 되었고 불안은 확실한 형태로 응고되었다.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기만적인 평온이 계속되었다. 일시적인 쾌적감이 몇 주일 계속되었다. 환호성이 우레처럼 울려 퍼졌다.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청춘의 순박한 믿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얼마나 딱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녀는 축제일처럼 불을 밝힌 도시에서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의 가정교사에게 말했다. 우리 가슴 속의 아름다움이 말살되고 말았으니 말이에요. 너무 많은 환멸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녀는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순간적인 평온일 뿐입니다 라고 그녀는 마음의 친구 페르센에게 썼다. 그러나 이 평온은 실오라기 하나에 매달려 있습니다. 인민은 어떤 충격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좋게 풀릴 것이라고 안심을 시키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의 일신에 관한 한 나는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인민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오래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파리는 전보다도 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구경하는 데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 선출된 국민의회 역시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왕비의 의견에 따르자면 전보다 수천 배나 더 고약해졌다. 그들의 첫 결의사항 중에 하나는 왕에게서 전하라는 칭호를 몰수한 것이었다. 불과 몇 주일 뒤에 주도권은 공화정의 공공연히 동조하는 지롱드 당에게 넘어가 버렸다. 화해의 아름다운 무지개는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한 구름 뒤에 가려지고 말았다. 이제 싸움이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왕과 왕비는 사태가 급속히 악화된 것을 혁명 탓이 아니라 자신의 친족들 탓으로 돌렸다. 사실 프로방스 백작과 아르투아 백작은 코블렌츠에 사령부를 설치하고 튤러리 궁에 대항하여 공공연하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었다. 왕이 궁박한 처지에서 헌법을 승인한 사실이 그들에게는 플러스가 되었다. 그들은 신문들이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를 비겁자라고 놀리도록 했고 안전하게 앉아있던 자신들은 왕권 사상에 대한 참되고 유일한 수호자인 것처럼 굴었다. 그들은 이런 노름에 대한 대가로 형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만 했다. 루이 16세는 백성들의 불신을 들어버리고 동생들에게 애원하기도 하고 돌아오라는 명령도 해보았지만 허사였다. 자칭 상속자들은 그것이 감금된 왕의 진짜 의도가 아니라고 우기며 공격을 피해 코플렌츠에서 꼼짝도 안 하면서 마치 영웅처럼 놀아나고 있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망명객들에 대한 도와준다고 하면서 계속 해가 되는 짓만 하는 인간들에 대한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 비겁함에 몸을 떨었다. 다만 이제는 저 사람들의 처신 때문에 우리는 지금과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고 남편의 친족에게 죄를 돌렸다. 그러나 하고 붕괴한 그녀는 이렇게 썼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요구를 못 들은 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니므로 생각을 말할 수 없는 처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우리들의 말과는 반대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시동생과 국외에 있는 프랑스인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간청도 했지만 허사일 뿐이었다.
프로방스 백작은 왕비의 사제를 되돌려 보내면서 그녀의 명령을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떠들어댔고 곳곳에서 동의를 얻었다. 스웨덴 왕 쿠스타프는 헌법을 승인했음을 알리는 루이 16세의 편지를 개봉하지도 않은 채 되돌려 보냈고,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는 묵주 이외에 다른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조롱했다. 빈에 있는 오빠는 몇 주일 질질 끌면서 답장을 미루고 있었다. 실제로는 프랑스의 무정부 상태에서 무슨 이점이라도 얻을 수 없을까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도 올바른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확실한 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틸러리 궁에 갇힌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물어본 사람도 없었다. 모두들 이중 역할, 불쌍한 죄수들만 희생당한 채 그 이중 역할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마리 앙뚜아네트 자신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을까? 대부분의 정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적대자들끼리 서로 깊고 비밀스러운 작전을 세웠던 프랑스 혁명은 마리 앙뚜아네트를 위시한 틸러리 궁전의 오스트리아 패거리가 프랑스 국민에 대해서 커다란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으며 많은 역사가들 역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는 결코 아무런 생각도 현실적인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성심성의껏 열심히 곳곳에 편지를 쓰고 메모와 제안서를 정리하고 상의하고 토론했지만 편지를 쓰면 쓸수록 자기 자신이 어떤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점점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모자라지도 않는 중용을, 권력의 화합을 무의식적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 같다. 위협으로 혁명을 누그러뜨리면서도 프랑스 국민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지만 어떻게 언제 그렇게 될지는 불확실했다. 논리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과 절규는 자꾸만 물속으로 빠져드는 익사자의 그것과 비슷할 따름이었다. 언젠가 그녀는 자기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백성들의 신뢰를 얻는 길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같은 목소리로 같은 편지 속에서 용서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녀는 전쟁을 원치 않았으며 정확하게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편 생각하면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외국 군대와 호해한다면 여기서 더욱더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는 이렇게 썼다. 무력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오빠 레오폴드 2세를 건드려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아무도 우리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을 바라는 것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에게 매달렸다. 밖으로부터 공격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말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의 진심을 캐낼 수 없었다. 열강의 외교 당국은 무장 회합 따위에 돈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고 비상 군대를 국경에 투입할 바에야 합병이나 배상이 따르기 마련인 진짜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다만 프랑스 왕을 위해서 군대를 무장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회의적이었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는 이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썼다. 그리고 가장 신뢰받고 있으며 마리 앙뚜아네트의 내심을 안다고 믿고 있던 페르센 역시 왕비가 원하는 것이 전쟁인지 평화인지 진심으로 헌법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혹은 입헌주의자들을 현혹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인지 혁명을 기만하려는 것인지 열강의 군주들을 기만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고통 속의 여자는 실제로는 단 한 가지, 사는 것, 모욕당하지 않고 사는 것만을 바라고 있었다. 자신의 직선적인 성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중 연기를 하고 있음을 남들이 눈치채자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다. 불가피한 자기의 역할에 대한 구토감 속에서 깊고 인간적인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어떤 태도와 억양으로 말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내가 위장과 거짓으로 물들어 있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내 오빠가 여동생의 괴로운 처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 동생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동생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빠는 날 위험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그는 수천 번도 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정오, 불신, 그리고 오만의 세 가지 힘입니다. 사람들은 과도한 공포 때문에 외부로부터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리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오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습니다. 시간으로부터도 프랑스 내부로부터도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우왕좌왕, 명령하달과 고디언 반대 명령하달이 절망의 신호이며 이 여자 혼자 힘만으로는 사태를 구제할 수 없음을 단 한 사람은 깨달았다. 그녀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 루이 16세는 결단력이 없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신우인 마담 엘리자베스 역시 왕실을 지키려고 했다는 전설만큼은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신우이는 너무나도 경솔한 데다가 업무자들이나 외국에 있는 시동생들 말만 듣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하루 종일 말다툼만 하게 되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들의 가정생활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렇게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먼 곳에 있는 페르세는 누군가가 그녀를 도와주어야만 하며 그녀의 신뢰를 받는 그 한 사람은 남편도 오빠도 친척 중의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몇 주일 전 그녀는 에스타지 백작을 통한 비밀 루트로 사랑을 전했다. 만약 그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다면 몇 킬로미터, 몇 나라의 거리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서로 떼어놓을 수는 없으며 내가 매일 이 사실을 점점 더 짙게 느끼고 있음을 그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식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나로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라고 썼다. 마지막에 이 불타는 사랑의 말은 백합 세 송이를 조각하고 그대를 저버리는 자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새긴 금반지와 함께 전달되었다. 이 반지는 왕비가 자기 손가락에 맞게 맞춘 다음 뜨거운 피의 온도가 차가운 반지에 간직되도록 사흘간 끼고 있다가 보내는 것이라고 에스타하지에게 썼다. 페르세는 애인의 이 반지를 끼고 다녔다. 그녀를 저버리는 자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새긴 이 반지는 매일 그녀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다. 그녀의 편지에 나타난 절망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처절한 것이었으므로 그는 얼마나 무서운 혼돈이 사랑하는 여인을 집어삼키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으며 스스로 모든 인간들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영웅적인 행동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편지로는 사정을 잘 이해할 수가 없으니 어서 파리로 가서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파리는 추방을 당한 곳이었고 그 다시 거기에 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소식에 놀랐다. 그녀는 그런 거창하고 진실한 희생을 바라지 않았다. 진실한 연인으로서 그녀는 그의 목숨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으며 그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행복했다. 12월 7일에 그녀는 서둘러 이렇게 썼다. 지금 상태에서 당신이 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험 속에 몰아넣는 일입니다. 당신을 보고 싶어하는 끝없는 소망을 품은 내 말을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페르세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만이 무조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스웨덴 왕과 새로운 도주 계획을 꾸몄다. 총명한 마음씨로 거절하고는 있지만 온갖 조심스러운 편지나 비밀 편지를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자유로운 몸이 되어 마음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2월 초순에 페르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프랑스로 마리 앙뚜아네트를 만나러 가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명백한 자살 행위였다. 이 여행에서 다시 돌아오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그의 머리만큼 비싼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이름도 더 많이 더 정오스럽게 불리지는 않았다. 페르세는 파리에서 공개적으로 법의 보호를 박탈당했으며 여행 도중이든 파리 시내든 발각되는 날에는 시체가 되어 길에서 갈기갈기 찢길 형편이었다. 그러나 페르세는 파리로 가서 몰래 어느 구석에 숨은 것이 아니라 미노타우로스는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한 괴물입니다. 그리스 전설에 나옵니다. 미노타우로스의 위험스러운 속으로 1만 2천의 국민군이 지키고 있는 틸러리 궁으로 하인이고 시녀고 마부고 그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왕궁으로 직행하기로 결심했다. 이 사실이야말로
그의 영웅적 행동을 수천 배나 더 강하게 나타내는 사실이다. 나는 오직 당신께 봉사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2월 11일에 이렇게 고백한 페르세는 전체 혁명사를 통틀어 가장 용감한 행동을 했다. 페르세는 가발을 쓰고 가짜 여권을 가지고 스웨덴 왕의 서명을 가짜로 꾸며 리스본으로 가는 외교 사절처럼 가장하고 자신의 전속 장교와 함께 길을 떠났다. 놀랍게도 서류도 사람도 검색을 당하지 않았으며 2월 13일 5시 반에 파리에 도착했다. 물론 신뢰하는 친구, 아니 애인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숨겨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페르세는 우편 마차를 타고 곧장 틸러리 궁으로 달려갔다. 겨울철에는 어둠이 일찍 내린다. 어둠의 다정한 보호로 그의 무모한 행동은 가려질 수 있었다. 그가 아직도 열쇠를 간직하고 있는 비밀문에는 정말 놀랍게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잘 간직해온 열쇠는 제 의무를 다했다. 페르세는 들어갔다. 8달에 걸친 끔찍한 이별과 무거운 사건 뒤 연인들은 다시 함께 있을 수 있었다. 그동안 세계가 바뀌고 말았다. 페르센이 마리 앙뚜아 곁에 머문 마지막 기회였다. 이 방문에 대해서는 페르센의 필적으로 쓰인 2가지 기록이 남아있다. 하나는 공식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은밀한 것이다. 두 기록의 차이점이야말로 바로 페르센과 마리 앙뚜아네트를 연결하고 있는 관계를 설명하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 공식 편지에서 페르센은 자신의 군주에게 자신이 2월 3일 저녁 6시에 파리에 도착해서 바로 2분 전하들을 만나 이야기했으며 다음날 2번째로 만났다고 쓰고 있다. 이 편지에서는 복수를 써서 국왕 루이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지칭하는 편지이다. 그러나 스웨덴 왕에게 보낸 이 보고서는 그의 일기의 은밀한 기록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녀에게 갔다. 늘상 다니던 길로. 국민군 병사들 때문에 조심했다. 그녀의 방은 아름다웠다. 그는 그녀에게 갔을 뿐 그분들에게 간 것이 아니었다. 또 일기에는 잉크로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단어가 2개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단어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 중요한 단어는 바로 그곳에서 지냈다 였다. 이 2 단어로 트리스탄, 이것은 불륜의 사랑을 했던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트리스탄의 밤의 모든 것이 확실해진다. 페르세는 그날 밤 스웨덴 왕에게 보고하고 있듯이 국왕 부부의 영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왕비 혼자만의 영접을 받았으며 틀림없이 그날 밤을 왕비의 방에서 지냈다. 밤에 갔다가 돌아온다는 것, 즉 틸러리 궁전을 나선다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짓이었다. 복도에는 주야로 국민군 병사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방은 1층에 있었는데 침실에 작은 화장실이 하나 붙어 있을 뿐이었다. 페르센이 그날 밤과 다음날 오후까지의 낮 시간을 국민군 병사들의 감시나 시종들의 눈길로부터 가장 안전한 왕비의 침실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도덕 수호자들로서는 별달리 변명할 수 없는 괴로운 사실이다. 단 둘만의 그 시간에 대해서 과묵한 페르세는 자신의 은밀한 일기에서도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 고귀한 임무를 지킨 셈이다. 그 밤이 낭만적인 기사도와 정치적인 대화의 밤이었으리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심장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사람, 영원한 계율보다는 피의 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확신할 것이다. 페르센이 전부터 마리 앙뚜아네트의 애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거역할 수 없는 마지막 밤, 운명적인 밤에는 애인이 되고 말았으리라고. 첫 번째 밤은 연인들의 밤이었다. 다음날 저녁에야 정치가 거론되었다. 6시에. 다시 말하면 페르센이 도착한 지 24시간 뒤에야 남편은 용감한 사절과 해견을 하기 위해서 왕비의 방으로 들어갔다. 페르센이 제안한 도주 계획을 루이 16세는 거절했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데다 명예심 때문이었다. 국민의회와 공개적으로 파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배신자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페르세는 일기에 그분은 명예로운 분이었다라고 쓰며 존경심을 보였다. 남자 대 남자로서 깊은 신뢰심을 가지고 왕은 믿을 만한 친구에게 자기의 처지를 설명했다. 왕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 뿐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내가 약하고 결단력이 없다고 탓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아마 나 같은 처지에 있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요.
나는 도망하기에 적당한 시기인 7월 14일, 이 7월 14일은 1790년 7월 14일입니다. 그날 왕은 헌법을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7월 14일을 놓쳐버린 것을 깨달아서 그 후 한 번도 그럴 만한 때를 다시 만난 적이 없어서 온 세상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어. 왕도 왕비도 이미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품지 않았다. 열강은 그들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가능한 한 모든 일을 시도하고 있었다. 왕이 5만 가지 일을 다 인정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었다. 당시 처지로서는 내키지 않는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로서는 시간을 버는 도리밖에 없었다. 도움이란 밖에서나 기대할 수 있었다. 한밤중까지 페르세는 왕궁에 머물렀다. 할 이야기는 전부 다 했다. 이렇게 30시간이 지나자 가장 괴로운 순간이 찾아왔다. 그들은 이별해야만 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 살아서는 이제 만나지 못하리라는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전혀 하지도 않았다. 들고 있는 여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는 가능하다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존재가 그녀를 안심시킨다는 사실에 그는 행복했다. 다행히 아무도 지키는 자가 없는 어두운 청계를 지나 왕비는 문까지 페르센을 배웅했다. 그들은 아직 마지막 날, 마지막 포옹을 하지 않았다. 그때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목숨이 위험해요. 페르센은 외투를 뒤집어 쓰고 가발을 쓴 채 밖으로 사라졌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황급히 방으로 되돌아왔다. 그것이 연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32. 전쟁으로의 도피. 어떤 국가든지 정부든지 내부의 위기를 더 이상 통제할 능력이 없을 때는 긴장을 밖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다는 구식 처방이 있다. 혁명 지도자들은 불가피한 내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법칙에 따라 몇 달 전부터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요구하고 있었다. 헌법 승인에 의해서 루이 16세의 왕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된 것은 어떻게 보면 확실한 것이었다. 혁명은 영원히 끝난 것 같았다. 라파예트와 같이 무지한 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1791년 10월 1일에 새로 선출된 입법의회를 지배하는 지롱드당에서는 공화정치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왕정을 말살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보다 더 좋은 묘책은 없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왕실 일가와 국민과의 불화는 불가피한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외국 군대의 최전선에는 요란한 왕의 두 아우가 나설 것이고 지휘봉은 왕비의 오빠가 잡을 것이 확실했던 것이다. 공개적인 전쟁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만 되리라는 것을 마리 앙뚜아네트는 알고 있었다. 어떤 식으로 전쟁이 판가름 나든 그녀에게는 불리할 것이 뻔했다. 망명객과 황제와 군주들과의 싸움에서 혁명군이 승리한다면 프랑스는 그들의 폭군을 더 이상 감수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었다. 다른 한편 프랑스 군대가 왕이나 왕비의 친족에게 살해당한다면 흥분하거나 선동당한 파리의 폭도들이 뒷러리 궁에 갇힌 왕족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은 명약관화했다. 프랑스가 승리하면 왕자를 잃고 외부 세력이 승리하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빠 레오폴드와 망명객들에게 싸우지 말자고 간언했다. 조심스럽고 소심하며 냉철하고 내심으로 전쟁을 혐오하는 오스트리아 황제는 호전적인 왕족이나 망명객들과는 달리 도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일을 삼가고 있었다. 그러나 마리 앙뚜아네트의 행운의 별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만사가 그녀를 거역했다. 3월 2일 갑작스런 병마가 평화주의자인 오빠 레오폴트를 저 세상으로 데려갔고 5주 뒤에는 어느 반역자의 피스톨에 유럽 왕권 사상의 최고 수호자인 스웨덴의 구스타프 왕이 피살되었다. 그렇게 되자 전쟁은 불가피해지고 말았다. 구스타프의 후계자는 전제 정치를 보존시킬 생각은 하지 않았으며 레오폴트 2세의 후계자 프란츠 2세는 혈육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많이 고려했다. 단순하고 냉정하며 무감각한 24살의 황제 프란츠에게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전혀 이해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해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는 이해해 주려는 기미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 프란츠는 그녀의 사신을 쌀쌀하게 맞아들였고 편지에 대해서도 냉담했다. 자기의 혈통이 무서운 정신적인 갈등 속에 있건 말건 그녀의 목숨이 자신의 행동 여하에 따라 위협당하건 말건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세력을 확대시킬 기회만을 찾고 있었으며 국민의회의 모든 희망과 요구를 냉담하게 거절했다. 결국 지롱드당이 유리해지고 말았다. 1792년 4월 20일 루이 16세는 기나긴 반대 끝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헝가리 왕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이때 오스트리아 황제가 헝가리 왕을 겸하고 있었다.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운명이 제갈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전쟁에서 왕비는 마음속으로 어느 편이었을까? 옛날의 조국 편이었을까? 아니면 현재의 조국 편이었을까? 프랑스 군대 편이었을까? 외국 군대 편이었을까? 이 결정적인 질문에 대해서 왕당파, 그녀의 수호자들, 찬양자들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진심으로 연합군의 승리와 프랑스의 파멸을 바랐다는 명확하고도 간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메모와 편지의 글귀를 왜곡시켰다. 그래서 그녀의 태도는 불확실히 지고 말았다. 그녀를 침묵하게 만든 자들이 사실을 왜곡시킨 것이다. 사실을 부인하도록 만든 자들이 거짓말을 꾸민 것이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스스로를 왕비로, 프랑스의 왕비로 자각하고 있었지만 왕권을 고수하려는 사람들, 자기를 강력한 독재적 인물로 만들려는 사람들에게는 대항해서 싸웠고 프랑스의 파멸을 촉진시키고 외국의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모두 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받았던 모든 도전에 대해서 복수했으면 합니다. 라고 페르셀에게 썼다. 모국어를 오래전에 잊어버려 독일어 편지는 번역을 시켜야만 읽을 수 있었으면서도 그녀는 이렇게 썼다. 독일 민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더 큰 자부심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선전포고 나흘 전에 그녀는 프랑스 혁명군의 출정 계획서를 오스트리아 사절에게 주었다. 그것은 반역 행위였다. 그녀의 태도는 확실했다.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의 깃발은 친구의 깃발이었으며 프랑스의 삼색기는 적의 깃발이었다. 의심할 나위 없이 그것은 반역이었다. 그런 행위는 오늘날의 법정에서도 범죄로 간주된다. 그러나 18세기에는 국민이나 국가의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태였다는 사실, 유럽에서 그런 개념이 형성된 것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살았던 18세기에는 철저히 전체적인 관념만이 있었을 뿐이다. 국가는 왕의 것이며 왕의 주장이 정의이며 왕과 왕권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로 간주되었다. 아무리 자기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왕권에 거역하는 자는 반역자나 모반자였다. 애국심에 대한 미숙한 개념은 상대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클로프 슈토크, 실러, 피이테, 휠드리인을 위시한 훌륭한 독일인들은 자유의 이념을 위해서 백성의 군사가 아니라 압제자들의 군사인 독일군의 파멸을 바랐다. 그들은 프로이센 군사의 퇴각에 기뻐했던 것이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왕과 왕비가 개인적인 이해타산 때문에 자기 군대의 파멸을 바라고 있었다. 곳곳에서 전쟁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제정치냐 자유냐 하는 정신적인 이념의 문제로 생각되었다. 구시대의 견해와 새로운 시대의 견해가 공존하는 과도기의 혼돈 상태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프랑스 지휘관 자리를 맡을 것인가 말 것인가로 고심했던 브라운 슈바이크 공작이 연합 독일군의 지휘관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1791년에는 조국과 국가에 대한 개념이 18세기의 정신 속에서 확실하지 않았다. 국민군과 민족의식이 형성되고 그리하여 동족 상잔의 끔찍스러운 싸움까지 일으키기 위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애국심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것이 다음 세기로 개성되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외부 세력의 승리를 원하는 반역의 죄를 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파리 시민들은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집단으로서의 민중은 논리적이며 정확한 사고는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엇인가 본능적인 것, 동물적인 민감한 후각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민중은 사고력 대신에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본능이라는 것은 틀리는 법이 없다. 처음부터 프랑스 민중은 틸르리 궁의 적대감을 분위기로 느끼고 있었다. 민중은 자기 군대나 자신들에 대한 마리 앙투아네트의 군사적인 반역 행위에 대해서 냄새를 맡고 있었다. 왕궁에서 100보쯤 떨어진 의회에서는 지롱드 당원인 베르뇨가 공개 비난에 나섰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이 연단에서는 타락한 좋은 자들이 헌법에서 동의한 왕을 현혹시키는 궁이 보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우리를 붙들어맬 사슬을 만들고 있으며
우리를 오스트리아 왕가에 넘겨줄 책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나는 반혁명이 준비되고 있으며 우리를 노예의 울타리 속에 가두리는 왕궁의 창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이 공모의 선동자로서 부각시키기 위해서 위협적인 말투로 이렇게 덧붙였다. 왕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헌법이 왕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킵시다. 법률이란 예외 없이 모든 범법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죄가 있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정의의 칼을 받아야 합니다. 혁명가들은 우선 국내의 적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혁명가들은 더욱더 요란한 투쟁을 벌였고 신문들은 앞장서서 왕의 폐위를 요구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구설수 많은 인생이라는 전단이 길가에 뿌려졌다. 오래된 정오심에 다시 불을 붙인 셈이었다. 입법의회에서는 국왕이 헌법에 정한 권리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하면서 안건을 상정했다. 그것은 신앙심 깊은 가톨릭 신자인 루이 16세로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으로서 헌법 앞에서 선사하기를 거부한 신부들을 강제로 추방하자는 안건이었다. 모두들 공개적인 마찰을 기대하고 선동했다. 왕은 실제로 난생 처음으로 분노를 터뜨리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강할 때는 권리를 휘두를 필요가 없었지만 파멸이 코앞에 다가오자 이 불행한 남자는 가장 불행한 순간에 자신의 용감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제 민중은 이 납인행의 불복을 참지 못했다. 이 거부권이야말로 인민에게 맞서는, 인민에게 보내는 왕의 마지막 발언이었다. 국왕과 자만심이 가득 차서 복종할 줄 모르는 오스트리아 여자한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혁명의 돌격대인 자코맹당은 6월 20일이라는 상징적인 날을 택했다. 그날은 3년 전에 국민의 대변자들이 처음으로 총금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프랑스의 체제와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위대한 선서식을 하려고 베르사유의 테니스 코트에 모였던 날이다. 1년 전 그날에는 마부로 변장한 국왕이 인민의 독재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왕궁의 작은 문으로 도망친 날이었다. 국왕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며 인민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에는 영원히 기억해야 했다. 1789년 베르사유를 조직적으로 습격한 것과 마찬가지로 1792년 지금도 딜러리 습격이 조직적으로 준비되었다. 예전에는 아마존 부대가 어둠의 보호를 받으며 그런 대로 비밀스럽게 비조직적으로 몰려들었지만 이번에는 환한 대낮에 탑의 종소리에 따라 양조업자 상태의 지시에 따라서 1만 5천 명의 남자가 행군을 했다. 시당국은 깃발을 휘두르면서 그들을 지지했고 입법의회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시장 페티옹 역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혁명파의 행렬은 처음에는 의회 앞에서의 단순한 축제 행렬에서 비롯되었다. 열을 지은 1만 5천 명의 남자들이 거부권을 철회하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쓴 커다란 플래카드를 들고 사일화의 박자에 맞추어서 입법의회가 개최 중인 마을 조련장 앞을 지나갔다. 3시 반에는 굉장한 쇼가 막을 내리고 행진이 시작되었다. 시위가 시작된 것이다. 조용하게 물러설 것 같지 않았다. 거대한 군중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지휘에 따라 왕궁 입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국민군과 헌병이 번쩍이는 총검을 들고 지키기는 했지만 궁에서는 이 위급한 상황에 예전처럼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했고 또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못했다. 군인들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군중은 좁은 문으로 물 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그들의 힘은 대단히 강하여 단숨에 계단을 올라와 2층까지 밀어닥칠 지경이었다. 조금도 멈추지 않고 문을 밀치고 자무쇠를 부수고 앞으로 나아갔다. 결국 아무런 방어 태세도 갖추지 않고 국민들 병사들 속에 겁을 집어먹고 몸을 숨기고 있던 왕의 바로 앞까지 침입자의 선두가 다가갔다. 루이 16세는 자신의 집에서 반도들의 무리를 맞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냉담한 무관심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판이 되었다. 참을성 있게 그는 모든 요구에 친절하게 대답했고 한 쌍킬로트는 과격공화파입니다. 귀족의 반바지가 아니라 긴 바지를 입었다는 뜻에서 생긴 명칭입니다. 한 쌍킬로트가 씌워진 빨간 모자를 묵묵히 쓰고 있었다. 3시간 반을 그는 뜨거운 더위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버텼다. 아기에 찬 손님들의 호기심과 조롱에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다. 같은 시간에 모반자의 다른 군대가 왕비의 방으로 몰려 들어갔다. 10월 5일의 그 끔찍한 장면이
다시 재현될 것만 같았다. 왕비가 왕보다도 더욱 위험했기 때문에 장교들은 군대를 불러 모았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방 한 귀퉁이에 밀어넣고는 커다란 테이블로 앞을 막았다. 육체적인 피해만이라도 막기 위해서였다. 그리고는 국민군 병사들이 세기업으로 테이블 앞에서 보호했다. 난폭하게 밀려 들어오던 사람들은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괴물을 구경하듯이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욕설과 위협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다. 왕비에게 굴욕감과 위협만 주고 진짜 폭력은 막으려고 생각한 쌍테르는 병사들에게 인민이 마음대로 그들의 전리품인 왕비를 구경할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서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왕비에게 이렇게 안심시켰다. 마담, 다른 사람들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은 당신께 아무 악의도 없습니다. 원하시기만 한다면 모두들 이 아이들처럼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놀라 떨면서 어머니 곁에 붙어서 있는 왕세자를 가리켰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혀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요. 반도중의 누가 왕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언제나 그녀의 자존심만 건드리기 마련이었다. 날 속이거나 기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라고 왕비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난 두렵지 않아요. 점잖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려움 같은 건 없어요. 냉정하고 자신만만하게 왕비는 저기에 찬 눈길과 뻔뻔한 요구에 맞섰다. 아이에게 빨간 모자를 억지로 씌우려고 하자 그녀는 몸을 돌려 장교에게 말했다. 이건 너무 심하군요. 인간의 인내로는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다. 침입자들이 실컷 왕비를 위험한 뒤에야 시장 페티옹이 나타나서 민중의 존경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군중에게 말했다. 그러나 성이 조용해진 것은 저녁 늦게나 되어서였다. 모욕을 당한 왕비는 자신이 의지할 데 없는 존재라는 괴로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만사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난 아직도 살아있어요. 하지만 이건 기적입니다. 라고 그녀는 급히 신뢰하는 벗 한스 악셀 폰 페르센에게 썼다. 오늘은 정말 끔찍했어요.